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픈 곳보다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온몸이 다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사실 염증이란 원래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입니다. 그러니 염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면역활동이라도 너무 장기간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괴로울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서는 왜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걸까요?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제대로 꺼지지 않고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붓고 아프다는 급성염증과 달리 만성염증은 조용하지만 깊고 광범위하게 장기, 조직, 면역계, 자율신경계까지 온몸에 영향을 미치죠. 만성염증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피로감, 무력감, 전신 통증, 소화불량, 부종, 두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비만,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 질환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면역이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나라는 군인과 경찰이 지키지만 우리 몸은 면역세포가 지킵니다. 즉, 내 몸에는 나를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면역세포는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선천면역, 빠르고 강하지만 무차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후천면역, 느리지만 정밀하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을 지휘하는 것은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 선천면역에게 출동명령을 내립니다. 대식세포가 활성화되고 TNF-알파, 인터루킨-1, 인터루킨-6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 병원체를 공격하고 감염을 막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무한정 지속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듯이 정상세포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특히 미주신경이 전쟁을 멈추고 종결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염증은 가라앉으며 몸은 서서히 회복과 재생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이 부족하고 긴장을 멈추지 못하고 내면의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명령체계에 오류가 생깁니다. 교감신경은 계속해서 전투를 요청하고 부교감신경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면역세포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전쟁은 싸우는 것보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면역의 출동명령을 내리면 부교감신경은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은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부터 찾아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몸의 지휘체계가 지쳐 무너졌다는, 즉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성염증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몸과 마음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약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루푸스, 류마티스, 갑상선,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 강직성 척추염, 건선, 백반, 원형탈모, 크론병, 포도막염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고 나면 대부분은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의 면역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 공격을 멈추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만으로 질병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면역에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입니다. 선천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방어 시스템이고요. 후천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정교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선천면역은 먼저 달려가 불씨를 끄는 소방수이고요. 후천면역은 기억하고 다시 대비하는 전략가입니다. 자,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효율적으로 위협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선천면역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오는 자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체나 손상 신호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후천면역이 과잉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의 본질입니다. 즉, 문제는 면역이 과다한 게 아니라 선천면역이 약해서 후천면역이 보상적으로 과민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결과만을 보고 후천면역을 억제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급한 불은 꺼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불이 난 이유를 찾아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선천면역의 힘을 키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선천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근본, 혈액과 체액의 균형, 호르몬의 균형에 있습니다.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는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본에 충실할 때 우리 몸의 첫 방어선, 선천면역이 다시 깨어나고 후천면역은 과도한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전쟁은 싸우는 것보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면역의 출동 명령을 내리면 부교감신경은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은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떠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시도 있듯이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인생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꽃은 노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지간에 자가면역 질환을 무조건 면역 억제제로 다스리려 하지 마세요. 무조건 면역 억제제로만 다스리게 되면 너무나 면역이 무력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작은 질환에도 무너져 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때 우리 몸은 우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버겁고 가슴 한켠이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사람들은 자신이 예민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그렇게 신호를 보낼 때는 몸에 혈액 부족, 체액 부족, 호르몬 부족도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햄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햄은 단순한 철분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와 생명의 불씨입니다. 햄은 철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우리 몸속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철인데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고 세포가 가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철, 즉 준비된 철이 바로 햄철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철분 보충제나 식물성 철분은 대부분 무기철입니다. 무기철은 흡수율도 낮고 흡수된 후에도 세포가 쓰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하자면 햄은 김치고 무기철은 배추처럼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햄이 풍부해야 비로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원활히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씩 우리 몸의 시스템이 느려지고 꺼지기 시작하죠. 햄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행복감을 만드는 뇌의 공장이 멈추고 안개가 좌욱한 듯이 머릿속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또한 햄이 없으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여러 효소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햄이 모자라면 갑상선은 점점 느려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몸이 무겁고 차가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 코티솔이 또 햄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햄이 부족하면 아침이 가장 힘들고 조그만 움직여도 지치고 스트레스에 무기력하게 휩쓸립니다. 간에도 햄이 충분해야 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소화시키고 해독을 돕는 담즙, 그 담즙을 합성하는 과정에도 햄이 필요합니다. 햄이 모자라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는 더디고 몸속 독소는 배출되지 못합니다. 결국 햄이 부족하다는 건 몸속의 모든 공장들이 동시에 셧다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을 단지 마음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몸속에 햄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말을 멈추고 호르몬은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도 안 만들어져서 몸과 마음이 같이 축축 처지게 됩니다. 우울한 것은 단순한 마음의 신호가 아니라 정말로 몸이 생화학적으로 생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 속에 녹아있는 햄철이 있어야 우리 몸을 숨쉬고 일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지치고 아무 의욕이 없고 마음까지 텅 빈 기분이라면 혹시 내가 혈액이 부족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채워보세요. 그래서 원래의 여러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혈액이 돌고 에너지가 돌면서 흐드러지게 웃는 진짜 자신으로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 체온의 변화, 체중의 변화로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요.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갑상선 등 다양한 질병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보이는 증상만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모든 뒤편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호르몬의 균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의 중심에는 바로 혈액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난소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원재료를 받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고 즉 햄철이 고갈된 상태라면 난소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여성 호르몬 생합성 과정의 핵심 효소들이 햄을 보조인자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남고 여성 호르몬은 부족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겉으로는 피검사에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게 나오지만 사실 속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호르몬은 쓰임이 다하면 몸을 떠나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몸은 호르몬 변비에 걸려 점점 균형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간은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라는 정교한 과정으로 호르몬을 해독하고 배출합니다. 간은 먼저 에스트로겐에 OH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일상대사라고 하죠. 에스트로겐은 원래 지용성 호르몬입니다. 기름이라는 뜻이죠. 에스트로겐이 지용성이기에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도 지방, 즉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용성 물질은 소변이나 땀, 담즙 등으로 직접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먼저 OH기를 붙여서 수용성, 즉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바꾼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간에 OH를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요간 집중을 잘해야만 해요. 에스트로겐에 2번 위치에 붙여야지 자칫 딴 생각을 하다가는 4번 위치에 OH를 붙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요? 바로 혈액이 부족하고 염증이 심한 상태일 때죠. 그러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독성 에스트로겐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바빠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지 못하면
바로 날파리나 고자리가 들끓으면서 집안을 악취가 진동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4,5H 에스트로겐은 활성산소를 만들고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결국 에스트로겐이 독성 물질로 바뀌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간은 OH가 붙은 에스트로겐을 몸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상대사입니다. 예를 들면 메틸, 글루콜로산, 황, 글루타치온 같은 물질과 결합하여 담즙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에스트로겐은 무해하게 분해되어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혈액이 부족하면 이 모든 흐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힘도 줄고 간에서 에스트로겐을 무해하게 바꾸는 힘도 약해지며 배설까지 지연되어서 독성 에스트로겐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입니다. 생리불순, 유방통,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기분 변화, 체중 증가, 나중에는 각종 암까지. 이는 여성 호르몬이 쓰이고 버려지지 못한 채 몸속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만들고 쓰고 배출되는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혈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여성의 건강은 충분한 혈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여러분께 끊임없이 균형을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만 되면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여름만 되면 더 괴로울까? 왜 어떤 사람은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질까? 같은 피부 질환인데 계절마다 증상이 정반대로 달라지는 이유, 그 핵심엔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여름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분들은 보통 땀, 열, 자외선, 스트레스 등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쉽게 긴장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때마다 히스타민과 염증 물질이 분출되며 피부가 들끓는 듯 가렵고 따가워집니다. 마치 건초 위에 작은 불씨만 떨어져도 활활 타오르는 몸 같아요. 교감신경이 예민한 만큼 피부에 불이 붙는 속도도 빠르고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겨울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분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잘 아물지 않고 찬바람만 닿아도 트고 가렵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분들은 부교감신경의 회복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재생하는 힘이 부족해서 한 번 생긴 염증이 계속 남아있고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겨울엔 햇볕도 줄고 활동도 줄고 약간의 우울감까지 동반되다 보니 자율신경의 회복 리듬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상처는 천천히 낫고 피부는 계속 메마르고 가렵고 마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잔불처럼 남아 피부를 괴롭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날씨와 기분, 식사와 수면 등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에너지를 감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율합니다. 여름형 아토피는 불이 너무 쉽게 붙는 몸, 겨울형 아토피는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가는 몸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감신경은 진정시키고 식혀야 하고 부교감신경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채워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질환 역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단순하게 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급한 불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로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마음을
때론 너무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내 몸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피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균형이 무너졌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갑상선 질환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자리한 나비 모양의 작디 작은 기관이지만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감정과 사고력까지 영향을 주는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갑상선은 심장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요.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이 단순한 구조는 우리 몸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렇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는 갑상선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몸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으로 전환되지 못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이용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촉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효소도 활성화시켜 담즙이 잘 만들어지고 잘 흘러나가게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다른 호르몬들도 연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담즙 분비 저하로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해지고 우울해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마치 시냇물이 말라가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갑상선은 우리 몸에 혈액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지방 분해의 촉진제입니다. 지방세포 내에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해 저장된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바꾸고 이 에너지를 몸이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간에서 지방 합성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을 혈중으로 운반하는 자동차인 VLDL의 생성도 조절하여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혈액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중성지방이 쌓이고 살이 쉽게 찌고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으며 지방간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은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이 촉진되고 그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까지 떨어지면 대사 균형은 더욱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모든 질병의 출발점엔 혈액 부족이 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갑상선이 약해지고 갑상선이 약해지면 온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질환들이 하나 둘씩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병의 이름만 쫓지 마시고요. 몸의 근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때 가장 먼저 다지는 건 기초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겹씩, 한 층씩 다시 쌓아 올려야 몸과 마음의 구조가 안정되고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서 힘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단순한 혈액 부족, 체액 부족은 좀 쉬어주면서 잘 먹어주면 다시 잘 잘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은 왜 그러는 걸까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려면 먼저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런데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은 배울 거예요. 즉,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낳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낳는다는 겁니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돕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똑같지 않듯이 트립토판이 언제나 평온한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할 때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또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행복과 수면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몸이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염증이 온몸에 만연하거나 세포의 에너지가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트립토판은 살기 위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지금은 가정보다 생존이 먼저야, 이렇게 말하듯이 트립토판은 키뉴레닌 경로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길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보다 따뜻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생존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키뉴레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몸속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억제하고 마지막에는 에너지의 원료인 NAD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몸이 살아남기 위해 기분, 수면, 여유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마치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집에 재산이 많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듯이 우리 몸속에 혈액과 체액이 충분하면 트립토판이 굳이 키뉴레닌으로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혈액과 체액을 채워주면 다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듯이 트립토판이 다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 우리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회복하고 밤에는 조용히 잠들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머니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듯 몸에 혈액과 체액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여전히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하지 못하고 키뉴레닌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재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듯이요. 몸은 항상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급한지, 무엇을 선택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매 순간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 선택이 늘 평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이 왜 피곤하고 왜 무기력하고 왜 잘 못 자는지를 무조건 증상을 없애려고만 할 게 아니라 몸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몸을 원망하고 빨리 교정하려는 마음보다 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문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을 못 자서 아픈 건지,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수면과 염증, 즉 면역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이 안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음과 생각은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불면이 매일 반복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를 넘어선 몸 전체가 깨어 있으라는 신호, 즉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도 TNF-알파, 인터루킨-1, 그리고 인터루킨-6는 특히 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물질들은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해 지금은 자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알립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 즉 잠들기 직전인데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루킨-6는 조금 특별한 작용을 해요. 인터루킨-6는 수면의 깊은 단계, 특히 렘수면을 억제합니다. 렘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감정의 정리, 기억의 통합, 정신적 회복을 담당하는 뇌의 정비 시간이죠. 이 렘수면이 억제되면 우리는 잠은 자지만 깊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는 것 같긴 한데 늘 머리가 띵하고 피곤해요. 이럴 땐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닌 수면의 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염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기전, 즉 면역 시스템이 위협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 염증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즉 몸을 지키려던 시스템이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짧고 정확한 염증 반응은 회복을 돕지만 그게 만성화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다시 면역력 저하를 부르고 그로 인해 장누수가 생기고 또 염증이 증가하고 다시 불면을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면역, 염증, 수면 부족, 면역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수면을 돕는 약이나 보조제도 때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아 면역력을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면역을 억누르거나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독이고 안심시켜주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러니 이제는 왜 잠이 안 오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내 몸이 지금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 하고 따뜻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런 질문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 치유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불면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무조건 잠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몸과 마음을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세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아서 면역을 안정시켜주세요.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워서 호르몬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받은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꿈을 너무 많이 꿔서 힘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들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꿈 해몽을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꿈이 우리의 무의식을 대변하기도 하기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사실 꿈은 무의식의 문제만은 아니고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리듬을 타야 합니다.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심장도 규칙적으로, 생리도 규칙적으로, 들숨과 날숨도 규칙적으로 마치 경쾌한 왈츠처럼 궁짝짝 궁짝짝 흐를 때 건강합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무척 중요하죠. 잠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렘수면과 비렘 수면이죠. 렘수면은 Rapid Eye Movement Sleep의 준말입니다. 즉 빠른 눈 움직임 수면이란 뜻이에요. 렘수면 상태에서는 눈이 감겨 있지만 안쪽에서는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특징적인 움직임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수면 단계를 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시기엔 뇌 활동도 활발하고 생생한 꿈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은 이 렘 수면이 기억 정리, 감정 정리, 학습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수면 주기 중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활발히 작동하며 그날의 감정, 기억, 경험을 재구성한 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도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깊은 수면으로 안정적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뇌가 꿈을 꾼 직후에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수면 단계, 즉 비렘 수면으로 이어지면 그 꿈은 기억 속에 저장되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비렘 수면 때는 근육이 이완되고 뇌파가 느려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활발하기에 꿈은 적게 꾸거나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렘 수면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비렘 수면은 몸을 수리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잠은 조용한 잠, 비렘으로 시작해서 생생한 꿈의 시간, 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걸 밤새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예요. 비렘 수면, 렘 수면, 비렘 수면, 렘 수면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약 90분을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깊은 비렘 수면이 많고 새벽에는 렘 수면이 길어져요. 어쨌든 비렘과 렘이 쿵짝짝 쿵짝짝 건강하게 리듬을 타야 우리는 숙면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몸속에 만성염증이 진행된다면 건강한 리듬이 깨지게 되어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렘 수면 직후에 자주 깨어나게 되고 그때 꾸었던 꿈이 기억으로 저장되기 쉬워져요. 특히 인터루킨 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늘어나면 렘 수면이 억제되고 뇌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꿈은 불완전하게 얕게 때론 감정적으로 과장되어 나타나고 우리는 그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꿈이 많아졌다는 잠이 얕아졌다는 신호이고요. 자고 나도 개운치 않다는 회복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가 진짜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를 자극하는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소화 부담을 줄이고 체온이 내려가는 시간에 맞춰서 잠자리에 들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위로하기, 면역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진정시키는 루틴 만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뇌를 더 이상 경계 모드로 두지 않고 다음 날의 평온함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자주 기억하는 밤은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다는 신호, 즉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을 자기 위해 일부러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잠이 안 오면 안 올수록 몸을 더 피곤하게 해서 잠을 자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잠이 더 안 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있고 새벽 3, 4시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갱년기 호르몬 때문인가? 하며 이유를 찾아보지만 명확히 잡히지 않는 그 깊은 피로와 얕은 수면의 반복. 오늘은 이 불면의 숨은 열쇠, 나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은 매일 아침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조금씩 올리면서 깨어나고 저녁이 되면 이 수치를 낮추어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부신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나드가 있어야 해요. 나드는 코티솔을 만들 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세포를 수리하는 시르투인이라는 효소를 작동시켜서 코티솔의 지나친 독주를 막아줍니다.
즉, 나드는 코티솔을 만들기도 하고 코티솔의 지나친 독주를 막기도 하는 코티솔의 중재자라고 할까, 주의자라고나 할까. 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존재죠. 돈이 너무 부족하면 찍어내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돈을 회수하기도 하는 한국은행이요. 그 결과 나드가 부족하면 잠이 안 오고 자도 깊지 않고요. 중간에 자주 깨는 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드가 너무 고갈되면 부신해서 코티솔을 아예 만들지도 못해요. 나드 고갈이 코티솔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침에 너무 무기력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비몽사몽이라 커피를 마셔야만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나드가 고갈이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나드가 고갈되어서라기보다는 나드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수천 개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힘을 내어 살 수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의 밥을 운반해주는 밥차가 바로 나드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나드가 운반해주는 수소와 적혈구가 운반해주는 산소를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도 줄어들어서 나드가 순환이 안 되기에 나드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핵심은 나드의 부족이 아니라 나드의 순환입니다. 요즘 나드 영양제가 많이 유행하는데요. 나드 영양제를 복용해도 별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몸의 순환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근육을 키우면서 나드를 순환시켜야지 무조건 나드만 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